1945년 스웨덴에서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저질 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책 읽고 우리 애가 학교도 안 가면 책임질 거예요? 라며 유해서적이라 비난. 결국 이 책은 금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학부모들의 반응이 세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됐던 책인가 봐요. 우리에겐 말괄량이 삐삐로 잘 알려진 스웨덴 동화 삐삐롱 스타킹입니다. 그 삐삐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콘텐츠로 나왔잖아요. 여기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인형으로도 갖고 놀고 동화로도 읽고 저것도 만화도 나오고. 만화 영화로 나왔었어. 삐삐롱 스타킹이 한때 금서가 된 이유 다름 아닌 주인공 삐삐가 굉장한 장난꾸러기에 아무도 못 말리는 말괄량이었던 거죠. 에이 너무한다. 그렇다고 금서는. 근데 뭐 그렇다면 금서야 돼. 무전 취식하잖아 남의 집에서. 이해하면 나이 든 겁니다. 아니 뭔 죄야. 걷어주고 먹여주고 다 야, 했는데. 우리 오 기자 나이 들었네. 아니 그렇거든. 오 기자 이게 나이 금서는 들었어. 이거는 무전 취식이야. 왜 손을 떨어요? 다음 기사가 당시 어른들을 경악해 한 말괄량이 삐삐의 활약상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말 데려가도 돼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원숭이는요? 그것도 물론 안 되지. 그럼 난 절대로 학교에는 안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삐삐에게는 말을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린다든지 버릇없는 사내아이나 나쁜 어른들을 던져버리는 초인적인 괴력이 있었습니다. 얘 기억나. 기억나. 저 머리 스타일. 제 얼굴도 기억나. 오! 자, 이렇게 삐삐롱 스타킹은 출간 당시 스웨덴 국민들의 핍박을 받았지만요. 시대가 흐르며 세계 각국에서 출판,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며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아동 문학 작품이 됐습니다. 2002년 삐삐롱 스타킹의 저자인 린드그렌이 세상을 떠나자 스웨덴 정부에서는 그녀를 추모하고 기리는 의미로요. 그녀의 이름을 딴 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제정. 이 상은 일명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아동문학계의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소개한 삐삐롱 스타킹과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 어른들은 아이들 교육상 큰 문제가 될 불온서적입니다. 이렇게 불량한 책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불온서적이라 지탄받았던 이 책은 바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김수정 작가의 만화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난 진짜 어릴 때는 진짜 돌리보는 재미에서 맞아요. 1983년 만화 잡지 보물섬을 통해 연재를 시작한 아기 공룡 둘리. 1억 년 전 외계인의 초능력으로 돌연변이 공룡이 된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와 도봉구 쌍문동 고길동 집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둘리가 완전 사고뭉치죠. 자택 침입의 무전 취직이지. 그렇죠. 기물 파손은 특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른들 약 올리는 건 취미고요. 고길동 집에 돈 한 푼 안 내고 얹혀 살면서 잿더리를 가져오라는 고길동의 심부름에 공손히 잿더리를 대령하기는 무슨 발로 휙 차버리고요. 고길동의 저 허탈한 표정을 보십시오. 발로 이렇게 세워서 툭 굴리지. 네. 야, 대박이네. 둘리 친구인 도은호는 급기야 어른인 고길동 아저씨를 길동아! 라고 부르며 반말을 합니다. 일동차. 일부 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요. 어린이들에게 폭풍 지지를 받았던 아기 공룡 둘리는 결국 국민 만화의 등극, 우리 추억과 함께하는 영원한 친구가 됐습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7위 공개합니다. 무시무시한 모모의 실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 사령관들은요. 이 책에서 잔인한 나치즘이 생겨난 거야. 사람들이 절대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미국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요. 여성을 불태우고 토막 살해하고 식인까지 하다니 이 책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성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장한다며 이 책을 금서 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야, 뭐지? 이게 내용만 들으면 지금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 이 잔혹한 베스트셀러의 정체 바로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1812년 그림 형제가 독일 각 지방에서 수집한 민담을 책으로 엮은 민담집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등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한 아름다운 동화들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원작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설공주에서 평소 백설공주를 질투하던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고 패와 간을 가져오거라. 정말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가엾게 여겨 대신 멧돼지의 폐와 간을 가져왔고요. 그것을 백설공주의 것이라 여긴 왕비는 본인이 직접 먹어치웁니다. 어머나. 또 다른 이야기인 신데렐라에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데렐라가 흘린 구두를 가지고 왕자가 신데렐라의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의붓 언니들에겐 신데렐라의 구두가 너무 작았죠. 그러자 계모는요. 어차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이 없으니 발가락을 잘라서 구두를 신어. 아우. 하지만 결국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는 복수를 결심. 신데렐라가? 그렇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의붓 언니들에게 비둘기를 보냈고요. 비둘기가 의붓 언니들의 눈을 쪼아서 실명을 시켜버립니다. 이야, 이건 뭐야? 하도 고운데 완전 고어물이에요? 나는 이거는 와 절대로 나는 우리 딸한테 읽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 아, 그렇지 못 읽어주죠. 네. 근데 이 그림 형제는 왜 이렇게 잔혹한 동화를 쓴 거예요? 사실요, 이 그림 형제는 그림 작가도 아니고 동화 작가도 아닌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였습니다. 독일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민담을 모았고요. 이 민담에 담긴 언어와 문헌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출판을 했던 겁니다. 민담이 세긴 하지. 그리고 그 후로 45년 동안 7번의 보완과 수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훗날 이 D사에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답게 포장, 우리가 아는 동화 또 애니메이션으로 전하게 된 거죠. 무지막지하게 각색을 했네요.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6위를 공개. 학창시절 필독서의 슬픈 과거.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던 필독서죠.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을 거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다리 한쪽을 절면서도 이복 동생을 돌보며 꿋꿋하게 살아낸 몽실이의 삶을 다룬 책. 권정생 작가의 몽실 언니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의 학창시절 필독서 몽실 언니가 한때는 금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왜 금서가 되는 거죠? 금서가 될 만한 뭐가 없는데? 되는 포인트가 아예 없는데 이거. 자, 과거 몽실 언니가 금서가 된 이유는요. 몽실 언니는 불순한 용공동화다. 용공동화란 말도 있어요. 이게 왜 용공인데? 자, 앞서 태백산맥처럼 몽실 언니는 시대의 아픔이 빚어낸 상황 때문에 금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실 언니가 용공동화로 몰린 이유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민군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몽실이네 마을에 주둔해 있던 한 인민군은 몽실이와 동생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보살펴 줄 뿐만 아니라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라며 말하는 장면을 통해 인민군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휴머니즘이네. 그런데 이는 당시 반공주의를 내세워 북한을 적대시했던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986년 몽실 언니는 용공동화로 낙인 찍혔고요. 문교부의 지소,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며 금서로 지정됐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힘든 시간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거 부분만 보고 이제 이걸 용공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야 근데 참 저는 이제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걸로 또리 장군이 생각나는데 또리 장군에서 보면 그 악마 얼굴에 뿔 달려서 나오고 막 이런 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의 비극적인 이 단면을 순수한 소녀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시대의 아픔을 품은 몽실 언니는요,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며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5위를 공개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에 대해서도 슬픔이나 회한을 느끼지 않는 여자였다면
이토록 열렬히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들려드린 구절은 과거 소련에서 금서가 된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금서가 된 이 책은 타국인 이탈리아에서 출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자기 나라에서 출판을 못하고 딴 나라에 가서 출판한 거예요? 이 책은 사랑뿐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등 러시아 격동의 역사를 배경으로요. 혁명 당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다뤘습니다. 아, 나 왠지 느낌 온다. 바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이 명작을. 1965년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돼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은 명작이죠. 아니 사실 닥터 지바고와 라라의 애달픈 사랑이 인상적인 작품이라 이건 뭐 예전에 금서였던 거죠? 여기서 왜 금설까? 전 세계인들의 명작 닥터 지바고가 당시 소련에서 금서가 된 이유. 닥터 지바고 속 주인공 지바고는요. 러시아 혁명의 시대에서 공산주의에 회의적이었던 작가 보리스의 삶과 가치관이 투영된 인물입니다. 소설 속 지바고를 통해 당시 시대 이면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작중에 볼셰비키 혁명 당시 거리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혁명으로 죄 없이 희생된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 이후 정부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우랄 산맥으로 피신하는 지바고의 모습은요. 작가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숙청했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은 끝나고 세상에는 오로지 죽고 죽이는 일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혁명의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은 러시아 혁명을 부정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라며 공산주의 체제에 반한다고 판단, 닥터 지바고를 금서로 지정했던 것이죠. 이게 몽실언니를 금서로 지정한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네요. 똑같네. 닥터 지바고는 비록 소련에서는 금서가 됐지만 이탈리아에 밀반입돼 출판되며 세상에 알려졌고요. 또 당시 소련과 냉전 중이던 미국은 소련과 공산주의 체제의 잔혹함을 세계에 알리는 선전도구로 닥터 지바고를 또 이용합니다. 여기서도 이용이 되네. 이후에 유력 각지에 닥터 지바고를 배포해 세상에 널리 알렸는데요. 그 덕분에 1958년엔 작가 보리스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노벨상 수상에 기뻐했던 보리스는 소련 당국의 압력으로 노벨상 수상을 포기.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닥터 지바고가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요. 덕분에 베스트셀러로 등극. 그리고 그가 사망한 지 28년 만인 1988년에서야 소련에서도 닥터 지바고를 출판. 이듬해에는 미뤄졌던 보리스의 노벨상이 전달됐고요. 지금까지도 닥터 지바고는 불후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을 시대 이면을 리얼하게 그려냈다고 해서 체제적으로 이념 때문에 핍박하는 건 결코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